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결석 없이 다 나와주셨습니다. 정민님. 예, 안녕하세요. 최정민입니다. 이번 주 연마하신 거 보여주실 때 되지 않았어요? 예, 자유한국당 놈들 들으라고 이승만을 연마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대통령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이 멍청한 인간들.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자유당 편이냐. 이봐 만송. 저놈들 좀 어떻게 해봐. 예, 알겠습니다. 카카. 뭉치면 된똥이고 흩어지면 설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즐거움을 주셨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형님. 네. 연습한 보람을 느낍니다. 자, 희랑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희랑님께 이름 주문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한 30년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교포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정확하십니다. 예, 자유한국당 영입 1순위 자유스러운 남자 유명정님 어서 오십시오.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자유스러운 남자 자유인 유명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자유? 자유 한국인. 중국어로요. 힘내라를 짜요 그래요. 자유. 네. 그렇군요.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프랑스에서 돌아오셔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방송에 너무 목말라가지고 방송 1, 2회 정도는 부족한 바로 그런 여자 사람 우리 마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차 인사드립니다. 이상하게 프랑스 갔다 오더니 약간 약파하는 느낌이에요. 사랑한다는 그 애청자들이 후기에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글을. 발라당님 감사해요. 요즘 난리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자기들 이름이 칭찬으로 달리면 되게 좋아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을 듣고 댓글 써주신 분들께 정말 대단히 감사를 드려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힘나죠? 캡처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인 컨셉의 방송이고요. 물론 뭐 메인 팀이라고 불리는 뭐 신비, 진미, 찌라시 비중이 크긴 하지만 사실 다중적인 약간 좀 폭력이 좀 존재하는데 그분들에게도 악플이 달리지만요. 그만큼 또 비중을 인정해주는 칭찬 댓글도 달리는데 다른 방송들, 그러니까 진짜 일반인들이지 이제 그분들이야 일반인들인 건 맞지만 그 나름대로 조금 유명해진 일반인들이고 근데 이 일반인들이 벌써 나온 지 막 2년 이렇게 돼가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웃 오브 안중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댓글을 달거나 언급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 같은 거 일종의 왕따 현상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들을 언급할 때는 대부분 악플이에요. 정말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악플이 많아서 기가 죽고 방송하기 싫어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선풀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달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또 선풀 받겠습니다. 제발 선풀 좀 달아주세요. 우리 마차님은 게시판을 매일 정독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사랑한다는 말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게시판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응원합니다라고 짧게 보내주신 샤이님들 감사합니다. 샤이? 님들. 그러니까 샤이? 희락 샤이가 있었어.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듣고 계시는 인천에 계시는 택시기사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도 알아봐 주시고. 예, 신기했겠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사실 거의 직업적으로 시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그렇다 보니까 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테일이 좀 있는 편이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 직장 생활이라는 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심사항으로서 시사를 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멘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배적으로 뭔가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요. 메인 방송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말을 하기 좋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방송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개입을 안 하고 진행만 하려고 해요. 근데 그 방송이 좀 방향이 어긋나면 제 개입이 좀 많아지죠. 지금 나머지 분들의 어떤 진짜 일반인 컨셉의 분들이 방송으로 나오시면은 시사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사실 영향이 딸리는 게 사실이에요. 나쁜 의미의 영향이 딸리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맥락 자체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멘트에 많이 개입해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이렇게 생각하죠. 지가 말 다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빈 공간을 채우다 보면 말이 많아져요. 지금 편집으로 나가는 거지만 무슨 멘트가 한참 나갔는데 그 다음에 말이 끊겨요. 메인 방송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서로 찍어먹고 방송하려다 보면 어쩔 때는 끼어들 틈도 없을 정도로.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업을 하는 일이 아니고. 팟캐스트 한번 보실래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대부분 다 방송인들이나 언론인들이 하는 방송이에요. 알고 보면.
그걸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 정말로 멘트 욕심 없고요. 진짜 원래 PD들의 누군가가 나만큼 해주면 나는 개입 안 해요. PD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깨뚫었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그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PD는 방송이 잘 굴러가기를 지켜봐주는 사람에 좀 가까운데 본의 아니게 멘트가 많아지는 MC 역할이 저는 사실상 속상하고요. 아직도 제 목소리 듣는 게 좀 불편해요. 목소리 정말 불편합니다. 그 많아지는 목소리. 빨리 말하다 보면 더듬거나 발음이 세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야권 대선 후보 분들, 지지자분들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2주 정도 제가 공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진행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딱 한 지지자분들만 수십 명 신청하는 상황. 그게 누구예요? 이재명 시장. 서로 간의 필요성이 좀 다르겠죠.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네. 최소한 만약에 문재인 후보 지지자나 안희정 후보 지지자가 한 3명쯤이라 나오면 3회 방송을 할 수 있는 건데 안희정 후보 지지자도 없었고 문재인 후보 지지자도 없었고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만 한 최소 30명 이상이 줄을 서 있는 그 상태라고 하면은 이 토론은 좀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되게 재밌고 획기적인 기획이었는데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바로 메일 주세요. 질문 퀘스천 한국 코리아 퀘스천 코리아 gmail.com인데요. 이번 주가 가도록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지지자분들은 여기까지요. 지금까지 메일 보내신 분들도 사실은 가능성은 좀 희박해졌지만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그래도 한두 명씩이라도 되면 저는 만약에 문재인 대표 지지자 안희정 지사 지지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은 나오면 이래라도 저는 성사를 시키고 싶은데 이번 주말까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무산된 걸로 사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끄러워들 하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 나와서 사와 주십시오. 사우나 가자. 예. 새가 날아든다는 야권 지지방송.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첫 번째 키워드 김정남 피살.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당했죠. 북한의 공작원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어제부터 지금 밤새 대서특필되고 모든 언론을 다 이 뉴스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 공항이죠. 거기서 그 독살 당한 의혹으로 지금 현지에서도 수사를 발빠르게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속보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뉴스를 다들 보셨으니까 개략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실 텐데 의문점은 너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뉴스와 똑같이 국정원이 던져주는 정보만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건 아마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자고요. 일단은 어떤 특정한 사건, 사람을 죽인다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누군가를 살해하는 미션을 받은 킬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 분명히 아닌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어떤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를 죽였다면 죽인 자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이득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김정남이 김정은으로부터 살해당한 것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유리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의문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김정남이 북한 떠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요, 북한에 김정남을 옹위하려고 하거나 김정남이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숙청당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 정권 자체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밖에서 막 독립운동 해가지고 내가 독립구대 끌고 북한을 점령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의 도피 생활 중이니까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김정남이 굳이 국제적인 이목을 끌면서 북한 애들 정말 흉폭하구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독살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일단 하나가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는 뭐냐면은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 오려고 했다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알고 북한으로서는 같은 김정일의 같은 아들인 북한으로 말하면 왕족인 거죠. 그 왕족에 가까운 인물이 한국으로 망명하게 되면 북한 정권이 치명상을 입는다. 네. 우리나라 지금 뭐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썰이 있었는데 아니었다더라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죠. 실제로 2012년도에 이미 그 부분은 그 이전부터 박근혜의 비선, 그러니까 대북 비선이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진 거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MBC가 인터뷰를 해서 방송에 내보내려고 대선 직전에 시도를 하다가 무산됐고 이명박이 휘하의 국정원에서 김정남을 망명
우리나라로 망명, 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한 조사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김정남은 유럽 쪽을 원했는데 유럽에서는 정보 가치가 없다고 별로 그렇게 시큰둥했었고요. 망명에 관한 거는 그렇습니다. 김정남이 죽었을 때 김정은이 받는 이득이냐 타격이냐.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때요? 김정남이 죽으면 김정은에게 타격입니까 이득입니까? 타격이죠. 타격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말레이시아와의 그 국교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레이시아 정부 자체는 뭐 대한민국, 북한 이런 한쪽을 편향해서 그렇지 않고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그 양국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면은 과거에 그 전두환 때 그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해가지고 미얀마 정부와 북한이 외교 단절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까지 굳이 적으로 두면서 그렇게 고립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북한이 국제적으로도 지금 고립되어 있고 제재받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정남이 딱 죽었다. 그러면 김정은은 누군가를 살해할 정도의 더 나쁜 정권, 더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 정권이 해가 안 되는 사람을 굳이 자기들이 어떤 정황을 남기면서 살인을 한 당사자로 지목이 되는 것이 북한에게 이로울까?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데미지 두 개를 입는 게 우리가 약간씩 좀 놓치는 부분은 과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김정남이든 누군가 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가 됐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 나라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말레이시아라면 말레이 반도에 있는 그냥 그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97년도에 IMF 때 우리는 IMF한테 발라당 뒤집어지고 엎드렸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랬는데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은 IMF에게 백기투항한 나라가 몇 없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레이시아는 국왕제거든요. 말레이시아는 산유국이에요. 돈이 많아요. 달러가.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 연금 지원을 했어요. 무상 지원. 그러면서 IMF한테 항복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의 위치는 실제로는 가장 큰 나라예요. 군사력으로 보면 중국과 아시아에서 인도가 있겠지만 경제력으로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고요. 그 말레이시아와 척을 진다는 거는 자기 목숨을 깎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요. 김정남과 김정남의 부인들과 김정남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 중국이에요. 중국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카오에서 보호하고 있고 김정남도 중국의 그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김정남 자체가 굉장히 친중국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랬는데 김정은이 김정남을 실제로 죽였다면 중국과 척을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뭐 다음 달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군사훈련하면서 미국이 치고 들어가도 중국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하는 거예요. 절대로 김정은이가 미친 또라이 새끼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추정도 있어요. 북한에 국가안전보위부 같은데 각종 세력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비슷하게 설명하면 국정원도 있고 기무사도 있고 뭐 등등의 기관들이 있는데 그들끼리 뭐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김정은이에게 하여튼 일을 빼주는 것 같이 과잉충성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도 있는데 백두혈통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 희락 마차 이동훈이 또 국제 통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김정은 피살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뒤져보신 게 있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고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미디어의 흐름을 좀 봤어요. 이제는 외신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배우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외신을 뒤져봤는데 먼저 일본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 출처가 TV조선이었고요. 말레이 더스타, TV조선 출처. 뉴욕타임즈는 남한의 미디어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부 부처를 출처라고 했고요. 말레이 프리 말레이시아 투데이는 역시 TV조선을 출처로 했고요. 영국 텔레그라프와 영국의 블룸버그 역시 TV조선을 출처로 했고요. 나중에 로이터 역시 TV조선을 출처로 했습니다. 모든 기사의 출처가 TV조선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연합에서 발표를 하기를 로이터에서 확인을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의 시신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연합에서 트윗을 했는데 제가 그 트윗에 답변, 그러니까 인용 RT를 했어요. 제가 로이터를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로이터는 여전히 그 재밌네. 확인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이 독침에 관한 한
여성 2명에게 사살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역시 출처는 역시 TV조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TV조선에서 뉴스를 쏘고 그 뉴스를 외신이 받은 거를 그 외신을 보고 우리나라 연합뉴스 같은 데서 다시 받아서 생산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네, 외신이 이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이 구조, 이 그림이라고 하면 답이 그냥 나와요. 우리 방송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조선일보 같은 곳에는 국정원 쪽에서 나오는 소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뉴스들이 TV조선이 국정원 인맥으로부터 국정원으로부터 뭔가 뉴스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는 모양새, 전 세계에서 나온 뉴스를 다시 한국 뉴스가 받는 모양새인 거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전술을 많이 써왔죠. 우리나라 국정원 안기부가. 그러니까 김정남이 누구한테 피살 당했냐 이거 두 번째를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 뉴스가 생산되면 우리는 그렇게 의심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정남 피살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5년 전부터 김정남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게 국정원이 만들어낸 정보예요. 그래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그런 이야기도 했고. 심지어는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가 내려졌다. 스탠딩 오더가 뭐냐 하고 찾아보니까 끝을 낼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김정남 죽을 때까지. 10년이건 20년이건 우리나라 국정원이 도대체 정보력이 미사일 하나 쏘는 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다 잘한대. 5년 전부터 김정일 암살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뜬금없는 뜬금포 같은, 그러니까 암살을 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일일이 2012년 4월 27일 어디 중국 북경에서 누군가가 칼로 찌르고 달아나려고 했다.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아주 막연하게 5년 전부터 수도 없이 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건요. 지금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 그냥 일반 대로로 활보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암살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교훈이 있었을 거예요. 중국 네. 그 공안이 아마 붙었을 텐데 중국에서 그 경호하는 경호팀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항상. 그런데 암살을 여성 2명이 여성이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여성 2명이 뭐 얼굴에다 뭐를 끼얹고 도망가서 택시를 타고 가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그 택시기사를 취조를 하니까 어디다 내려줬다고 그래서 가서 잡았어요. 여자를. 자꾸 보니까 AP하고 로이터는 조금 다른데 AP는 베트남, 로이터는 미얀마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뇌리를 땅 쳐요. 저는 말레이시아를 찾아봤는데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센 나라예요. 대한민국 알기를 좀 약간 우습게 하는 정도의 그렇게 센 나라고 미얀마하고 베트남 얘기가 나오니까 최순실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최근에 불거졌던 그렇죠. 최대 많이 언급됐던 나라긴 해요. 그렇죠. 뭐 대사가 뭐 최순실 라인으로 해서 파견됐던 나라고. 그럼 최근에 그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 유럽 코리아 재단으로 해서 박근혜가 북한을 방문할 때 북한 측 담당자 일종의 그 사람이 김정남이었다. 그래서 그렇죠. 박근혜는 기본적으로 김정남과 연락이 닿는 사람이다. 그렇죠. 지금 나오는 뉴스 저기 지금 주류 매체에서는 이제 추정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뉴스들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보들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얼개는 이런 의심이에요. 김정남을 한국에 망명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용납할 리 없는 김정은이 자기 북한에 있는 그 김씨 왕조의 누가 될까봐 김정남을 미리 살해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사실상 가장 많아요. 네, 그 주류 언론에서 보통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한 다음 날 시기를 맞췄다. 더하기 김정일이 태어난 2월 16일 날로 비슷하게 맞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우리나라 언론에서 쏟아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왜 우리나라 언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경향신문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방금 프란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북 실세가 김정남이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그 뉴스 나오고 이틀 있다 죽었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어느 방송도. 경향에서 혼자서 지금 막 경향신문이 처음에 그 뉴스 내보내고 주간 경향이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홀로 뛰고 있어요. 희랑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도 파셨잖아요. 네. 뭔가 이상한 징후 같은 거 없었어요? 처음에 이 발표가 나왔을 때는 2012년이라든지 1997년이라든지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남을 살해할 assassination attempt 자체가 2012년도에 있었었는데 그때 못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 97년도에도 탈북자가 살해된 역사도 있었다. 근데 제가 더 주목을 했던 거는요. 교토통신에서도 일본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힐 순 없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정보가 있는데 여자 2분이
이 사람을 살해를 했다라는 걸 일본서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 정부는 아는 걸 북한에서는 확인을 해줄 수도 없고 심지어 지금 부검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시신 자체를 양도를 받지도 못하고 한 것은 로이터나 BBC나 거리언이나 지금은 보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비중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비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누가 어떻게 살해를 했다든지 안 하든지 근데 다 몰고 가는 것 자체는 북한이 이 정도로 흉악한 놈들이라는 것을 어제부터 꾸준히 쓰고 가는 거예요. 어느 매체든 다 쓰는 게 이 사람들이 미사일을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인류적인 행동을 자기의 배다른 형제도 죽일 만한 사람이다라는 프로파일링까지 이렇게 쭉 내놓는 거예요. 예전에 왜 그 북한에서 누가 숙청당했다고 할 때 방사포로 쏴서 죽였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예, 그게 다 링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김정은은 이러이러한 히스토리가 있었으니까 네. 이복 형도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 의문투성이가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방송에서 한번 더 다른 정보가 있을 때 한번 해보고요. 국정원 우리한테 정보 좀 주세요. TV조선만 갖고 이렇게 독점하게 만들지 마시고. 에? 한 가지만 더 답답한 게 미국 언론에서 다루는 것은 한국에 와 있는 한국 전문가 미국에 있는 그 사람 파견대에 나온 사람이 이거는 북한의 행위다라는 발표도 했었어요. 언론사에서는 그게 묻혔는데 짤막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내일쯤이면 이렇게 확 부각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면 의문을 품어보는 거죠. 우리 방송은 우리 방송답게 뭔가 이상하다. 물론 뭐 지금 나오는 정보가 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있죠. 우리는 국정원을 불신하는 국민들이잖아요. 국정원이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해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중요할 때는 정보를 몰라서 탈이고요. 무슨 일마다 중요 요소 시점마다 무슨 정보들을 정치적으로 터뜨려서 보수 수구 세력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쓰였기 때문에 의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트윗계 구름 타고 날아다니시는 분 있죠. 김빙사몽 이렇게 올려주셨나요? 김정남이 피살됐다고 김정남이 박지만 사건하고 연루됐나 최순실하고 연루됐나 멀쩡한 유랑자가 와 죽지 이렇게 올려주셨나요? 5촌인가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뽑았어요. 다른 데서는 안 뽑았는데 중국 웨이보는 중국의 그 트위터 같은 웨이보 박 대통령 탄핵 국면 전환하려 김정남 암살 개입 유언비어 급속 전파.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김철이죠. 아직까지는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피살됐다라는 뉴스에 중국의 그 트위터리안들 웨이보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첩보원을 말레이시아로 파견해 김정남을 살해했다. 한국 내에 반북 여론을 조성해 대통령 탄핵안에 영향을 주려는 것. 굉장히 똑똑한데요? 김정남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고요. 웨이보 아이디 이 사람 잡혀가면 안 되는데 모텐창펑이라는 사람은요. 김정남 사건으로 한국은 박근혜를 구하는 듯하다. 외부의 모순을 이용해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려 하는 것. 이렇게 했고요. 또 웨이보 러창핑이라는 사람은요. 김정은은 김정남을 제거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라고 올려졌습니다. 네. 샘 스미스님의 트윗입니다. Europe, Korea, Park sent a letter to Germany to 김정남, to 장성택, to 김정일. Had a meeting with 김정일 later. Kim dead. 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그 말 그대로 Europe, Korea 통해서 박근혜가 독일에서 김정남 통해서 장성택한테 편지를 보낸 걸 그저 김정일한테 줬다고 한답니다. 여기 이 트윗에 통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김정일하고 박근혜가 만나고 그 다음에 김정남 씨가 사망을 한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김빙삼님이 트윗을 하나 더 하셨는데요. 재밌네요.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이파라고 유병원 둘이 민화투 치느라 재미도 없었을 낀데 인자 김정남 들어오면 고스톱 치면 되겠네. 정작 누워 계신다는 회장님은 광도 못 팔고 라는 트윗을 올려주셨는데 빨리 광팔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해학적인 표현에서 촌철살인의 그런 내용을 좀 엿볼 수 있네요. 예, 테드 킹 리님의 트윗입니다. 북중 간의 대를 이은 혁명 우호 관계는 일반적 국가 관계와 다소 차원이 다른데
김정남을 중국이 보호해 준 것도 그런 차원이었고 누가 한 짓이든 이건 중국을 건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좀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예. 일단 뭔가 찜찜하면 의심하고 보자. 저희 세간다른다의 모토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이 2월 15일부터 모집에 들어갔는데요. 당원이 아닌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마감일은 탄핵 3일 전까지 한다고 합니다. 탄핵 결정하는 날짜 그것은 아마 미리 고지가 될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마치고 언제 발표하겠다라고. 그러면 그 날짜 3일 전까지 모집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지금 몇 명 모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1만 명까지는 데이터를 봤거든요. 홈피 민주 2017.케어 그 홈피상 신청 현황으로 봐서는요. 21만 7,09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 당원들은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셨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 권리당원은 자동으로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첫날 경선 선거인단에 몰린 분들은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만들어 나갈 때 한참 몰렸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늘 몰릴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히 주어지는 선거권인데.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요. 자격 조건이 권리당원 자격 조건이 2016년 12월 31일 기준 6개월 이내에 6회의 출금이 있었어야 돼요. 당비가. 한꺼번에 낼 수 없습니까 지금은?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6회가 당비가 빠져나갔어야 되고요. 또 하나 2016년 1월부터 12일까지 12월까지 12번의 당비가 납부되는 중에 6번이 연속으로 나갔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16년 6월 이전에 당원에 가입했었어야 되고 이게 중복적으로 맞아야만 권리당원이고요. 권리당원 확인하는 거는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작년 거 확인해 보시면 몇 번이 나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권리당원인 경우에는 문자 오고 혹시 누락됐으면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 국민이에요. 예, 일반 국민 권리당원들도 있고 조금 불안하시는. 권리당원들은 당연히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왜 거기 특별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선거권이 당연히 나오는 건데. 당연히 나와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 시스템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ALS가 따로 있어가지고 당원이십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당원인 사람들도 거기에 등록을 하고 일반인도 등록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네요. 뭐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오늘 전화를 저도 수차례 했다가 수십 차례죠. 뭐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일단 오늘은 포기했는데 뭐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저 되게 엉뚱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마치 다단계에서 프로모션 할 때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 일반인 아니면 좀 뭐 상위직급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일반 소비자 이렇게 쫙 사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약간 그런 거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거는 것도 되게 좀 불편해지는 것 같고 뭐 PC도 조금 버벅댔었다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아니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탄핵 심판일 3일 전까지잖아요. 네. 아직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서둘지 않으셔도 될 것 아니 같아요. 이제 이런 측면은 있지. 무슨 이벤트가 하나 일어나면 초반에 붐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약에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해요 했는데 하루에 몇천 명 들어오고 끝 하면 그 후로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불이 확 붙어야 되는 건 맞는데 눈치껏 이제 그러면 내가 내일 해야지 하고 서로가 빠져주면 좋은데 마치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먼저 등록하면 나한테는 투표권이 한 10장씩 주어지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대한 이야기인 거지. 어찌됐건 좋은 일입니다. 전화 폭주하고 뭐 서버 다운되고 그래서 범국민적인 열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이번 대선은 민주당 경선이 대선이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주자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사모에서도 역선택 정황이 있었다고요? 네, 박사모에서 역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캡처가 됐는데요. 민주당 경선에 모두가 참여합시다.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지만 사전 대비도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후보가 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전화 신청 1811에 1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박사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를 왜 올렸냐. 왜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를 하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바람에 이 글이 지워져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애국보수의 길이란 분이 이게 문시도 실어란 분이 원래 올려줬거든요. 근데 애국보수의 길이란 분이
요거를 같이 인용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라는 문자 돌아다니는데 절대로 저들의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문재인 빠들이 선거인단 많이 모아 대의명분 더 쌓으려고 하는 짓이랍니다. 어차피 문재인이 되는 건 확실하니 가로치고 부정선거로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니 가로 닫고 선거인단이 많을수록 더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로 열고 실명이랑 주소 전화번호 모으기 가로 닫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도 박사모 청년 포럼이라는 데서 지금 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역선택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은 거죠. 근데 이 역선택에 관해서 우려하는 트윗들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경선 방법을 뭐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생각이 드는 게 박사모나 그런 소위 자신들이 보수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역선택을 하려고 집중을 하는 순간 이게 완전히 흥행이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흥행 자체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성공해버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선택을 하면 누구를 찍어요? 최성 고양시장? 아, 그분 계셨구나. 잠룡이 한 분 계셨네요. 아, 죄송하네. 자, 자꾸 무시해서. 보세요. 태극기 집회 나오는 알바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지들은 100만이라고 하는데 맥시멈 많이 잡아야 한 4, 5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저기 동원해가지고 태극기가 착시 현상을 주더만 진짜 확실하게. 태극기를 보면 사람 되게 많이 나온 거 보이는데 되게 듬성듬성한 그런 집회잖아요. 그분들이 맥시멈 5만이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 예상되는 참여자 수가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해요.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역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만큼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있나?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 뭐 한 1,000만 명이 있다고 치자.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서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은 그만큼 흥행이 되는 게 어딨어. 근데 그중에 누구를 골라? 예를 들면 여기에 후보 중에 조경태가 있다거나 말하자면 그런 식이라 그러면 역선택이 되지만,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 외에 다른 사람들이 뽑힌다는 것 자체가 역선택이 될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숫자가 300만 정도, 이제 물론 다 등록한다고 다 투표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100만 명 등록하면 한 70만 명 정도는 투표를 한다 그러는데 대략 뭐 그때 다릅니다. 열기에 따라서는. 근데 300만, 200만 되는 숫자들이 참여하는 경선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개입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역선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 보면 역선택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죠.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는데, 그거는 200~300만이 모여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결과는 그렇게 왜곡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조기순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이것은 역선택의 길을 열어놓아서 결과를 왜곡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라는 그 논지의 글을 쓰고 계시거든요. 어떤 보도에는 첫날 30만 돌파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운팅하는 그 뭐가 완료되지 못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0만 명 이상이 돌파를 했다.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분이 됐든 간에 어쨌건 이 경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사실상의 대통령이라는 경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몰리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담배세. 여기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구 비율로 보면은 오늘 방송팀에 계시는 분들 흡연율 80%. 그러네요. 80%. 작년에 문재인 대표가 작년 말인가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담배는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 경제를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 그래서 이는 국민 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로 담배값은 물론 서민의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물론 이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재명 시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배세 인상 처리하겠다. 여러분들 분노하셨겠지만 담배세가 어떻게 한꺼번에 2,000원씩이나 올리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아져. 담배 값이 아니에요. 순전히 세금이 담배세예요. 예, 세금만 플러스 2,000원이 오른 거죠.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부족한 세수 메우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됐던 거고요. 3조 원. 네. 그 담배세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은 500원 올리는 것도 노무현 정부 때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일종의 담배값도 적폐인 거잖아요. 적폐 청산 중에 하나로 담배값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나름 메시지가 간결하고 좋은 건 이런 거예요. 복잡하게 뭘 막 해주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담배값 원래로 되돌려 줄게, 내릴게
라고 말하면 훨씬 메시지로는 콱콱 바뀐다는 거죠. 담배 가격을 세금을 다시 내려서 담배 가격을 원상복귀시킨다고 하는 공약이 이게 먹히면은요. 제가 보기엔 한 100만 표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트윗이 있나 봅니다.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님의 트윗인데요. 이재명이 담배세 인상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애연가들은 이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사를. 아니 이거는 포퓰리즘일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시장이 제일 공격받는 지점이 포퓰리즘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그 담배세 인상 철회는 포퓰리즘 논쟁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국민 건강 허울종 명분을 통해서 했었던 게 담배세랑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주류세 인상이잖아요. 뭐 문재인 지금 현 후보나 이재명 현 후보 자체가 말하는 게 딱 정확하잖아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세수를 늘리는 꼼수, 그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비판하고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의 행보에 대해서 서민들이 그거를 포퓰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공약, 지키지 못할 약속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300만 명의 경선인단 중에서 한 3만 표는 플러스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재인, 이재명이 둘 다 담배세 인하 공약이 좀 들어있고요. 지금 안희정 지사는 몰라요. 사석에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상에 담배세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오경아님의 트윗인데요. 술, 담배 거의 안 하다 보니 맥주 가격도 잘 모르겠고 담배값은 생전 모르는데 며칠 전 김땡땡 작가님 댁에 놀러가서 무심코 담배 한 보루 얼마죠 물었다가 가격 듣고 기절. 담배세 인하 공약에 표 찍어도 할 말 없네 싶었다. 실제로 지금 담배 한 보루면은 그 편의점이나 담배 가게 이런 데서 45,000원인 거죠. 4,500원짜리니까. 예. 하루에 한 값씩 핀다고 하면 10일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고요. 한 달이면은 대략 12, 3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담배 가격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2,000원이 오르기 전이라고 하면 사실상 가격이 거의 반 정도로 떨어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담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 부산 어디선가 밀수하다가 들킨 건데 뭐냐면요. 러시아에서 담배를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큰 배, 화물을 싣고 오는 배가 항구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 던져놔요. GPS 장치를 달아서. 그래서 원래 계획은 작은 배가 가서 그걸 가져와서 큰 배가 들어오면 이제 통관, 세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일반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게. 네. 근데 그게 실패한 거야. 다른 배가 발견하고 신고해버린 거야. 그런 일이 있었죠. 밀수업자들이 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예. 예, 큰 배가 와서 납덩어리 달고 가라앉혀 놓으면 그 작은 배가 와서 갈고리를 끌어내서 갖고 밀수하고. 담배를 그런 식으로. 담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현상입니다. 충분해요. 지난번에 그 언제였죠? 2016년도에 담배 수입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웠었잖아요. 인도에서 들여오는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담배를. 일도님의 트윗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담배값 내린단다. 야, 나는 매일 한 값씩 공짜로 준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콜. 어우, 야 좋다. 그리고 문마담 떡 돌릴 날만 기다린다 님의 트윗입니다. 나는 담배를 금연한 지 8년이 넘었지만 환갑 전후의 친구들을 보니 정권이 교체되면 담배값은 원위치 시키는 것이 맞다. 담배값 2,500원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에게 내 한 표와 친구들의 표를 끌어모아준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그 환원시켜야 되는 것들 중에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게 하나는 대기업들 법인세고요. 하나는 담배값이라고 보는데 너무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라고 봐요. 맞아요. 공약의 임팩트는 담배값이 훨씬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원래 정부가 내걸었던 담배값 인상의 그 명분이 국민 건강이었잖아요. 담배 못 피게 하기 위해서.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이게 담배 가격을요. 2,500원짜리를 올릴 때 한 가게에 25,000원이면 효과가 있어요. 2,000원 올리는 것은 지출만 더 되지 결국은 피게 돼요. 왜? 이거 중독성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지출하면 좀 적게 피더라도 피는단 말이에요. 근데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 해 담배값이 올랐던 그 해 잠깐 흡연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달라진 게 거의 없고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니들 담배값만 올리고 무슨 노력을 했냐 하니까 사실상 제가 그 부분은 좀 최근에 금연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하나는 이제 챔픽스 같은 금연 보조 약품들을 사실상 공짜로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등장한 게 혐오그림. 근데 사실 혐오그림이
처음에 접했을 때는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담배 맛있고 피우고 싶은데 막 목 돌린 사진,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가족들 사진에 담배 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사진 이런 끔찍한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요즘에 또 그 담배 케이스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우고 계시죠? 저요? 네. 끊는 중이에요. 이건 새가 날아든다 때문이에요. 제가 성격상 이 편집에 대한 습관 굉장히 오랜 시간 새날뿐만 아니라 편집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배인 습관이 있어가지고 담배는 사실상 끄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새가 날아든다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끊었을 겁니다. 담배 케이스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캠코더를 탑재해가지고 요새 또 아주 큰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 케이스에 몰카 찍어요? 네. 아니 그게 특이한 게 아니고 그게 처음에 케이스가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키득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캠코더예요. 그런데 담배 케이스 같이 생겼는데 담배 케이스 맞고요. 원하신다면은 거기에다가 몰카도 하나 달아드릴게요. 아니 그런 정보는 어떻게 잘 알아요? 저는 어느 동네에서 알길래? 아니, 제가 보기에는 희랑님 남자예요. 아, 예, 여장 남자. 희랑님은 한선교가 의원인 용인에 살고 계십니다. 아주 욕도 진짜 맛깔나게 잘해 ACM아. 담배 케이스는 나는 뭐 혐오 그림 가리는 용도로 쓰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는데 아마 나중에는 담배 케이스 쓰는 거를 안 쓰게 될 걸요. 내가 써봤는데요. 귀찮아서 안 써요. 귀찮아요. 네. 담배를 이미 다 빼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건 굉장히 부지런히 가능하고요. 하나 더는 좋은 점이 있어요. 호주머니 넣었을 때 담배 케이스 자체 또는 담배 자체가 부스러지진 않아요. 그런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새는 그 곽 자체가 딱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가 그 영국에 살 때는 그 혐오 그림 자체가요. 통째로 그 지금 한국은 위에 뚜껑이만 있잖아요. 그런데 전면이 그림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뭐 개의치 않고 아주 열심히 버기 밀면서 그 유모차 밀면서 엄마들이 담배 뻑뻑 잘 피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나온 정보 중에는 저도 그런 담배를 피고 있는데요. 뭐 향 들어가 있는 담배 많죠. 커피 맛, 바카 맛, 뭐 장미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인공 향기가 네. 나는 예. 그런 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훨씬 바람 물질이 바람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인공 첨가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다음에 그런 담배를 한 몇 년 피웠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담배 잎을 키웠던 농가의 아들이었어요. 담배를 일부 이렇게 우리나라 그 당시 전매청이 사가는 쌀처럼 네. 그런 용도도 있지만 일부는 남겨가지고 할머니들이 말려서 그걸 말아서 피는 그런 담배 용도로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순수하게 그 담배는 사실 발암 물질이 사실상 없어요. 그건 없는데 담배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게 된 그것들이 이제 발암 물질 타르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타르 뭐 1mm라든지 뭐 그런 거 하려고 화학 물질이 더 들어가서 그게 더 해롭다고 하잖아요. 정확히 하셔야 될 거는 니코틴은 몸에 해로운 게 아닙니다. 니코틴은 중독성만 있을 뿐이에요. 몸에는 해를 주지 않는 물질이고 사실상은 타르를 비롯한 그 유해 물질들은 첨가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배 회사에다가 소송 제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진짜로 화학적인 톡 터트리는 거, 향을 집어넣은 거라면 진짜로 몸에 좋을 리가 진짜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첨가물 플러스 또 첨가물인 거예요. 아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그런 각담배는 가지고 다니는 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한 갑에 거의 8유로 정도 하니까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500원대는 거의 4배의 차이였었기 때문에 유럽 갈 때는 담배 사가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거긴 다 말아서 피는 담배를 피우니까요. 롤링 타바코도 네, 많이 비싸. 종이, 필터, 담배를 각각 따로 사서 말아서 피는 거예요. 그게 싸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담배세를 올리기 전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 금연 클래스를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일산화탄소 이거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니코틴 패치를 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2주간은 니코틴 패치는 공짜로 줬었어요. 그리고 그 패치가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프랑스제를 주더라고요. 직접 정말로.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 보건소에서 받은 그 약이 무료로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 가시면은 금연을 하고 싶어서 처방받으러 왔다고 하면 대략은 챔픽스 같은 보조제를 줘요. 근데 그게 처음에 단계별로 몇 알 뭐 또는 몇 미리짜리 그런 용도가 있는데 그때 내는 돈은 사실 몇천 원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무상으로 지급하는 정도로 어차피 그 사람들도 아무리 뭐 담배세 인상해가지고 서민들 주머니 털겠다, 세수 인상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명분을 걸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비싼 약이거든요. 챔픽스 같은 약들이. 그 챔픽스를 정기적으로 먹게 되면 담배 맛이 진짜 없어요. 담배 몇 모금 피고 이렇게 담배 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근데 결국은 의지의 문제더라. 담배를 피워서 맛이 없으면 안 피워야 되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담배가 맛이 없네요 하고 다 약을 안 먹게 돼요. 과소비를 주장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예전에 제가 챔픽스를 먹었을 때는 담배 한 가게 2,500원이었거든요. 그때 챔픽스 한 알에 3,000원이었어요. 그거를 한두 달 병행을 했으니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냈겠습니까? 한 알에 3,000원이요? 한 알에. 어마어마한. 그때 의료보험 제외 품목이었어요. 그래서 한 알에 3,000원씩이니까 한 달이면 10만 원이잖아요. 거의. 거기다 담배 하루에 한 각씩. 참네. 그렇게 하고 두 달째인가 세 달째 들어가서 챔픽스를 끊었어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야권에서 담배세 인하 누가 얼마큼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뭐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법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어쨌건 1,000원이라도 좀 깎아줘. 그러니까 대충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요, 아주 똑같이 나는데요. 법인세를 이명박 때 인하했던 수준으로 원상 복귀하는거나 담배세를 인상해서 얻어들이는 세수나 비슷하대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비슷해요. 그러면 서민도 주머니 털어서 뭐하게. 물론 자기들 명분은 참 좋아. 참 희한한 게요. 박근혜 정부가 담배세를 올릴 때 굉장히 많은 비흡연자, 대략은 가정에 계시는 주부님들 있죠. 이분들이 엄청난 찬성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박근혜를 싫어했어도 담배세 올리는 것만큼은 찬성한다. 이제 담배를 안 피겠군 했단 말이에요. 웬걸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었지. 담배세 2,000원 오른다고 담배를 끊을 놈들이 아니야. 우리 같은 놈들이. 결국은 돈만 털리고 건강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현실이고요. 담배세 이야기였습니다.